잉카 제국의 역사는 과거의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제국이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 내에서 성장한 사람이 쓴 문서는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페루 문자 체계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며 그 역사를 담고 있던 예술 작품들은 스페인 침략 후 수십 년 동안 거의 전멸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정복 후 한 세기 뒤에 쓰인 연대기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당시 저자들은 종종 원주민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이나 왕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보호자들의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잉카인들 스스로도 식민지 시대에 자신들의 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를 유리하게 왜곡하려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도 잉카인들의 역사적 기억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언제든 불명예스러운 전임자의 이름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루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시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잉카 제국의 확장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잉카 제국의 진정한 기원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잉카 제국의 확장은 고대 연대기에 기록된 것보다 40년이나 앞선 서기 14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잉카 제국의 위대한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최초의 수렵 채집인들은 기원전 14,000년경 북쪽에서 안데스 산맥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는 콩과 고추가 재배되었고 수천 년 후에는 라마와 알파카가 가축화되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는 농업이 삶의 기반이 되어 수렵과 어업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페루 고원과 해안 지역에 최초의 영구 정착지가 형성된 것은 농업이 번성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공동체들은 거대한 사원을 건설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카랄차랄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광활한 지역에 걸쳐 피라미드, 단상, 제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경제는 해안, 고원,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주민들 간의 교역을 기반으로 했다. 페루의 지리적 특성은 이러한 교역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차가운 바닷물은 풍부한 어장을 제공했고 다양한 자연 지역이 인접해 있어 독특한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 토기의 등장은 의뢰 중심지 건설이 활발해지는 시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비는 주요 문화 중심지가 되었으며 교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고유의 예술 양식과 종교적 이미지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차빈 왕조의 쇠퇴 이후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체와 나스카 같은 활기 넘치는 문화가 해안가를 따라 번성했으며 사막에 있는 유명한 거대한 선들은 아마도 신성한 공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악지역 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웅장한 요새와 광해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서기 6세기 안데스 산맥에는 와리 제국과 티와나쿠 제국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와리 제국은 잉카 제국 이전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수도는 석조 건물과 복잡한 배수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대도시였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와리 제국은 포장 도로망을 구축했는데 이는 훗날 유명한 잉카 도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쪽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는 티완아쿠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티완아쿠의 영향력은 군사력보다는 기술과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대 안데스 역사상 가장 활발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쇠퇴와 함께 분열과 잦은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해안 지역에서는 치무 제국이 발흥했고 수도는 거대한 흑벽돌 도시 찬찬이었다. 고지대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본구리에 정착하여
마을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잉카 제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스페인에 전해진 공식 전설에 따르면 모든 것은 기적적인 구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쿠스코 계곡에 살던 작은 잉카 부족이 무시무시한 찬카 전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이든 잉카 황제는 도망쳤지만 그의 아들인 잉카 유판키는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적군을 물리친 후 세상을 바꾸는 자라는 뜻의 파차쿠티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부터 위대한 잉카 제국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대 발굴 조사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파차쿠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잉카 제국은 강력한 지역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만 벌인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유리한 동맹을 맺어 쿠스코 주변 지역을 점차 통합해 나갔습니다. 파차쿠티가 축제 기간 동안 공포하도록 명한 공식 역사서는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역대 통치자 명단을 작성하여 위대한 선조의 이상에 미치지 못한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잉카 제국은 건설과 전쟁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 선전의 달인이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갑작스럽고 신성한 도약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잉카 왕조는 전설적인 지도자에서 위대한 황제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전성기에 작성된 공식 목록에는 만코 카팍, 신치 로카, 비라코차가 초기 통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국 시대는 파차쿠텍부터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투팍 잉카와 와이나 카팍이 통치했습니다. 이들의 통치 아래 잉카 제국은 절정에 달했지만 내전과 스페인 정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과 잉카 귀족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부족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15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잉카의 주요 경쟁 상대는 티티카카 호수 주변의 비옥한 땅을 장악하고 있던 콜라 부족 연합이었습니다. 이 경쟁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청동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위해 새로운 땅을 적극적으로 개간하던 잉케게 청동 도구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잉카인들은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자 과거의 적이었던 콜라스족과 동맹을 맺어 강력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승리는 고원지대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잉카인들은 창카족을 격파했지만 단순히 전멸시키는 대신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의 급속한 확장은 독특한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잉카 군대는 크게 증강되었고 각 부족이 고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싸우는 다민족 연합군이었습니다. 잉카는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탁월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전사들에게는 고급 직물, 토지, 가축, 심지어 귀족 부인까지 하사했습니다. 제국 건설에 참여하는 것의 이점은 단순한 약탈보다 훨씬 컸습니다. 잉카는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번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거나 저항에 부딪히면 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국가인 친차는 평화를 선택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얻었고 북부의 반란 부족들은 사실상 전멸당했습니다. 15세기 중반에 이르러 잉카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의 진출은 끈질긴 아라우카니아인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이들은 잉카 제국이 마올레 강을 국경으로 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비옥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오늘날 콜롬비아 지역에서
잉카 제국은 새로운 정복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 위기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16세기 초 와이나 카팍 황제는 새로 정복한 영토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 거주지를 북쪽의 톰에 반바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제국을 덮쳤습니다. 유럽인들이 안데스 산맥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여온 천연두였습니다. 이 질병으로 황제와 그의 정통 후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이나 카팍의 두 아들인 와스카르와 아타왈파 사이에 잔혹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아타왈파가 승리하여 그의 군대는 수도 쿠스코를 함락시키고 약탈했으며 형의 지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취약한 바로 이 순간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부대가 툼베스에 상륙했습니다. 카하마르카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고 있던 아타왈파는 스페인군의 징역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를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천비후에 32년 11월 16일 잉카 황제는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대한 행렬을 벌이며 카하마르카에 입성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신한 그는 새로 온 스페인군을 사로잡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군은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습 공격과 화기, 그리고 스페인군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말들을 앞선 피사로의 128명으로 구성된 부대는 수천 명의 스페인군을 격퇴하고 황제를 생포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아타왈파는 스페인군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몸값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방 하나였습니다. 보물이 카하마르카로 운반되는 동안 여전히 포로 신세였던 황제는 동생 우아스카르가 자신을 포로로 잡은 스페인군과 협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암살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군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을 받은 그들은 아타우알파를 형제 살해 혐의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 스페인군은 쿠스코로 징역하여 젊은 만코 잉카를 새로운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원 약탈, 무덤 훼손, 그리고 개인적인 모욕은 만코 잉카가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1936년 그는 쿠스코를 포위하고 스페인의 새로운 수도인 리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잉카 제국을 억압적이라고 여기고 새로운 침략자들의 도움을 받아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포위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만코 잉카의 군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위대한 잉카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잉카 제국은 비극과 잃어버린 영광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1935년 첫 번째 포로 생활 중이던 만코 잉카는 장군들에게 쓰라린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을 신의 사자, 즉 비라코차로 오인하여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만코는 이 수염 난 남자들, 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악마의 아들이며 자신의 제국에 고통과 폭력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을 집에들인 채 사슬에 묶인 왕의 모습은 온 백성의 비극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만코는 외국인들이 가장 탐내는 금과 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몸값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여 이 굴욕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곧 만코와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 수백 명은 접근하기 어려운 빌카밤바 산악지대에 피신했습니다. 가팔은 경사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이 험준한 지역은 잉카인들이 여러 정착지를 건설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을 세우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력은 불균형했습니다. 만코는 겨우 수천 명의 전사만을 거느리고 있었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지쳐
또 다른 대규모 봉기를 조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빌카밤바의 잉카인들은 장기간의 협상과 쿠스코와 리마 사이를 오가는 스페인 대상 행렬에 대한 기습 공격을 결합한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잉카의 엘리트층은 분열되어 있었다. 일부 귀족들은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최소한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자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들은 만코의 이복 형제인 파울루를 꼭두각시 통치자로 임명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결코 왕위를 주장할 수 없었을 인물이었다. 파울루는 16세기 중반에 사망할 때까지 식민 당국의 통제해 잉카 최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자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는 정복자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스페인 왕실 대표들과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많고 잉카는 빌카밤바 총독에게 반란을 일으킨 스페인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544년 말 그를 보호했던 자들이 배신하여 그를 살해한 것이다. 잉카 저항 운동은 망코의 아들 사이리 투팍이 이끌었습니다. 스페인은 그에게 쿠스코 근처에 풍요로운 영지를 주는 대가로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이리 투팍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했지만 이는 고원지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상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코의 또 다른 아들 티투 쿠시는 군사작전을 강화하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171년 그가 사망하자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빌카밤바의 마지막 통치자 투팍 아마루는 스페인 징벌 부대에 체포되어 쿠스코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로써 조직적인 잉카 저항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끔찍한 시기를 살아남은 자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와이나 카팍의 후손들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이후 스페인 왕은 일부 잉카 귀족들에게 귀족 신분을 부여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가난에 허덕이며 소규모 무역에 종사했다. 3세기 동안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은 독자적인 사회 집단으로 남아 있었지만 과거의 영광은 산산이 조각났다. 아메리카 대륙 정복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구 대재앙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16세기 초 제국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었지만 100년 후에는 겨우 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원주민들은 천연두, 홍역, 독감, 콜레라와 같은 유럽 질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면역학적 취약성과 잔혹한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인구는 거의 25배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18세기 초까지 계속되었고 이때부터 위대한 안데스 문명의 잔재가 느리고 힘겹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잉카 제국에 정복당한 사람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경계가 뚜렷한 경이로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을 중앙 안데스라고 부릅니다. 한쪽으로는 태평양의 무궁무진한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아마존의 울창한 열대우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적도 지방의 비가 열대 건조기후로 바뀌는 툼베스 강을 따라 경계가 이어졌고 남쪽으로는 험준한 소금 평원과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뻗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페루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520년 최초의 탐험 대원들이 북쪽 주민들에게서 이 용어를 듣고 이후 광활한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채택하게 되었다. 잉카인들에게 페루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땅이었다. 좁은 해안 계곡과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산맥이 번갈아 나타났다. 안데스 지역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직적인 지형이었다. 대양에서 아마존 열대우림까지 불과 200km 구간에 걸쳐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대가 나타난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가장 낮은 융카 지역은 따뜻하고 습한 저지대였다. 그보다 더 높은 해발 3,500m까지 올라가는 케추아 지역은 옥수수 재배에 이상적인 온대 산악 계곡이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는 푸나 지역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곳은 나무가 없는 건조한 스텝 지대로 밤에는 서리가 내려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바위투성이에 본구리와 만년설이 솟아 있었다. 잉카 제국의 해안 지역은 간구량이 매우 적은 좁은 사막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을 따라 형성된 오아시스에서만 생명체가 번성했습니다. 잉카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서 지역 공동체들은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목화, 호박, 과일 등을 재배했습니다. 플랑크톤이 풍부한 차가운 바닷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했으며 새들의 배설물인 구아노는 수세기 동안 귀중한 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심장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케추아 지역에서 잉카인들은 산비탈을 에워싸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운하와 계단식 경작지를 건설하여 옥수수와 콩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름 높은 푸나 지역에서는 수많은 라마와 알파카 떼가 마른 풀과 선인장 사이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해발 4,000m 고지대인 이곳에서 잉카인들은 수백 가지 품종의 감자와 기타 강인한 뿌리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항해 가능한 호수인 티티카카 호수를 둘러싼 고원은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의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는 안데스 문화 발전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무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주기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산악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에콰도르에 해당하는 제국의 북부 지역은 중부 지역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잉카인들은 습한 열대 우림과 현지 부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는데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쿠스코에서 온 정복자들에게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타완틴수유라고 불렀는데 이는 네 부분으로 나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제국은 지도상의 여러 지방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도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4개의 주요 도로가 관통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각 도로는 고유의 방위, 즉 띠로 이어졌습니다. 북서쪽으로는 풍요로운 친차수유 해안으로, 남서쪽으로는 쿤티수유 산맥으로, 남쪽으로는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콜라스족 땅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숲속에 거주하는 안테스족의 삼림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신성한 중심지는 해발 약 3,500m에 위치한 쿠스코였습니다. 쿠스코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엘리트들을 위한 웅장한 정착지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계곡의 비옥한 땅 한 조각도 허투루 지키지 않았고 도시는 2개의 운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주거 건물과 궁전들은 언덕 경사면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쿠스코의 인구는 2만 명을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 귀족과 그들의 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기억의 박물관과 같았다. 역대 통치자들의 미라는 호화로운 궁전에 보존되어 있었고 사원벽은 거대한 금과 음판으로 덮여 있었다. 잉카인들에게 귀금속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의 상징이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쿠스코에는 신성하게 여겨지지 않는 돌이나 샘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했다. 산길에서 도시를 처음 발견한 여행자들은 멈춰 서서 기도하곤 했다. 수도의 건축 양식은 소박하고 단조로웠습니다. 낮고 돌로 지어진 건물에 초가지붕이 얹혀 있었죠. 중심 요소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안뜰인 칸차였는데 이곳은 가족들의 사생활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자갈길은 종교 축제와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거대한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광장인 아우카이파타는 고운 자갈로 포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웅장한 궁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위쪽 가파른 언덕에는 거대한 삭사 이후아만 요새가 우뚝 솟아 있었다. 요새의 성벽은 너무나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있어 스페인 사람들은 인간이 옮겼다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다. 돌들은 너무나 촘촘하게 쌓여 칼날조차 뚫을 수 없었다. 이 높은 곳에서 요새는 쿠스코를 내려다보며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과 인간의 평화를 지켜냈다. 후아타나이 강 계곡은 놀라울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쌍기슬 바로 아래의 잉카인들은 계단식 논과 수로를 건설하고 제국 곳곳에서 온 농부들을 위한 거대한 곡물 창고와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호화로운 별장과 웅장한 사원들도 인근에 들어섰습니다.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주민을 합치면 총 인구가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도시 이름인 쿠스코는 아이마라에어로 올빼미를 뜻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조의 창시자인 망코 카팍은 그의 동생 아야르 아우케에게 계곡 위를 날아 영토를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야르 아우케는 새로 변신하여 훗날 황금 신전이 세워질 자리에 날아가 신성한 돌, 즉 올빼미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이후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수도에서 방영 70km 이내에는 대도시의 신성한 구역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프리막 강 깊은 협곡과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거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잉카 통치자들은 이곳에 개인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는 빌카노타 강 계곡이었는데 이곳은 쿠스코보다 기후가 훨씬 온화했습니다. 잉카인들은 건기와 추운 계절을 공원, 숲,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이 궁전에서 보냈습니다. 당시의 공학적 독창성은 경이롭습니다. 궁전에는 조각된 분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복잡한 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는 파차쿠티가 건설한 마추픽추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농기구나 창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추픽추는 750명의 엘리트들을 위한 호화로운 휴양지였습니다. 음식과 음료는 수도에서 이곳으로 가져왔고 방문의 주된 목적은 호화로운 축하 행사와 의식이었다. 파차쿠티는 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국의 가장 중요한 가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신을 숭배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화로운 장소를 만들고자 했다. 잉카인들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며칠씩 걸리는 거리에 약 80개의 지방 중심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유럽의 도시들과는 달랐는데 시장이 없었고 많은 건물들이 연중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들의 중심에는 우스누라고 불리는 높은 단상이 있는 거대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잉카 황제나 그의 대리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통치자와 신하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잉카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오락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백성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아누코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동시에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광장 근처에는 항상 태양의 신전과 선택받은 여인들의 집이 있었는데 이들은 의뢰용 맥주를 빚고 귀족들을 위한 옷을 짰습니다. 당대 가장 정교한 도로망은 이 모든 중심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했는데 대부분 돌과 자갈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목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바퀴 달린 운송 수단이나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는 보행자와 라마 대상 행렬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협곡과 강은 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를 건너기 위해 직조된 섬유로 만든 현수교를
건설했습니다. 이 다리는 군대 전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는 20km마다 여관 탐프이 세워져 여행자들이 음식과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우편 서비스였습니다. 전문 전령 차스키들이 도로를 따라 있는 거점에 거주하며 메시지와 키프를 교환하여 리마에서 쿠스코까지 750km의 거리를 단 3일 만에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잉카 제국 사회는 귀족과 평민이라는 두 계층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스스로를 태양의 자손으로 여겼고 지역 지도자들은 별에서 내려왔다고 하여 그들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했습니다. 타완틴수유는 엄격한 관료주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잉카 황제와 지역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동맹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황제는 정복한 민족의 엘리트들을 통해 통치하며 선물을 하사하고 공동 축제를 조직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기반은 토지를 소유한 친족 집단인 아일루였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원래 돌로 만든 전쟁 매듭을 의미했으며 전사 공동체로서 시족의 단결을 상징했습니다. 각 시족은 저마다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족은 어업에 종사했고 어떤 시족은 직무를 짰으며 또 어떤 시족은 산에서 라마를 길렀습니다. 그들은 홀로 생존할 수 없었기에 이웃과 끊임없이 교역하며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더 큰 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심지어 시족 간의 내부 경쟁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각 정착지는 상징적으로 상부와 하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부분 간의 경쟁은 잉카인들이 노동과 전쟁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병합할 때 그들은 때로는 기존의 국경을 유지했지만 치무 제국의 경우처럼 반란을 막기 위해 국경을 분할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으며 잉카인들은 무력뿐 아니라 공유된 이념과 의례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지구 곳곳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잘 작동하는 기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이 아일루라고 불렀던 각 시족의 수장에는 카시케, 차치케 또는 쿠라카, 추라차가 있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장로를 의미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잉카 문명의 시조에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잉카 문명이 도래하기 전에는 카시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었지만 제국 권력이 이 직위를 세습제로 바꾸었다. 이제 최고 통치자가 쿠라카의 지위를 확정하고 그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카시케의 주요 기능은 책임 분담이었다. 그는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할지 결정했기에 책임 분담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다. 부족장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체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잉카 귀족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지만 하위 부족장들은 마을의 일반 구성원들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부족장의 부와 권력은 영토뿐만 아니라 아내의 수로도 측정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경제의 기반이었는데 부족장이 아내가 많을수록 손님들을 더 후하게 대접하고 치차 발효 음료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빚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부족장이 먹여 살린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 사제들과 관리들은 이 전통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정복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지역 부족장들은 여전히 수십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잉카 사회 피라미드의 최상층에는 진정한 잉카 엘리트, 즉 쿠스코의 웅장한 궁전에 거주했던 황제의 직계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위계 질서를 가진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황제의 자녀와 손자들은 왕자와 공주로 여겨졌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왕위에 오르지 못하면 지위가 점차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젊은 귀족들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영광과 부를 얻고자 애썼지만 그들의 조상이 남긴 유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열되고 소멸해 갔습니다. 잉카 사회에서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았고 하인을 거느렸으며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역사에는 여성이 직접 지방을 다스리고 정치적 음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의 젊은 아내 중 한 명인 쿤타르 후아추는 아버지의 카시케 지방관, 지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을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결혼시켜 중요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페인군이 잉카 반란군의 공격으로부터 리마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녀의 군사적 지원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지역 엘리트와 제국 권력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지방 지도자들은 아들을 쿠스코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은 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충성을 보장받았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아들들은 일종의 인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혼인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잉카 공주들은 지역 지도자들과 결혼했고 황제의 아들들은 지방 귀족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사파 잉카, 즉 유일한 잉카라고 부르는 최고 통치자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자동으로 장남에게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죽을 때마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군주는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고 궁전을 지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신성한 중재자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고귀한 관리들조차도 깊은 겸손의 표시로 맨발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그 앞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잉카의 주된 권력 상징은 금관이 아니라 왕관에 달린 붉은색 양모 방울인 마스카파이차였습니다. 그는 또한 구리 끝이 달린 신성한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의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사파 잉카의 권력은 지역 족장들의 개인적인 충성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황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죽으면 지방과의 모든 협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잉카 황제는 수천 명의 전사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전국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통해 백성들의 충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행정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으며 번거로운 관료주의가 없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모든 백성에게 단일한 통치 모델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옛 국가들이 사라진 고원지대에는 총독과 회계 담당자를 두고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건설했으며 이들은 키프 매듭을 이용해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도시가 존재해 온 해안 지역에서는 잉카인들이 지역 지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북부에서 제국 권력의 가장 웅장한 상징은 제2의 쿠스코라 불리는 토메밤바였습니다. 이곳은 궁정이 수개월씩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잉카 도시 계획의 정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안데스 산맥에 도착하기 직전에 내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 1000명의 정예 전사로 구성된 황제의 친위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군대는 민병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농부와 목축업자들이었고 국가를 위해 징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데스 지역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군사 훈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년이 잠재적인 병사였습니다. 각 부족은 자체적인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고유의 전통 무기를 사용하고 고유한 문장을 달고 부족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부족장은 다시 잉카 황제의 가까운 친척으로 구성된 군사 지도자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황제는 최고 사령관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권위는 군사적 성공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잉카 군대의 무기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닿갈만한 매끄러운 돌을 던지는 투석병들이 보통 최전선에서 행진했습니다. 그 뒤로는 무거운 철퇴와 전투 도끼로 무장한 전사들이 따랐습니다. 철퇴의 날은 종종 별 모양으로 청동으로 주조되었으며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철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또한 긴창, 활과 화살, 그리고 투창을 사용했습니다. 전사들은 보호를 위해 솜을 덧댄 조끼, 솜을 댄 튼튼한 나무 투구, 그리고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방패를 착용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일이 드물었고 마치 뛰어난 전략가처럼 후반계에서 지휘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대규모 보급선이 항상 군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식량을 운반하고 전사들의 아내들은 이동 중에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때로는 전쟁 중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 때문에 군대의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잉카인들은 압도적인 병력 규모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의 존재만으로도 적군은 싸움도 없이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잉카인들은 항상 적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후한 선물을 주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저항할 경우 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항하는 부족들은 가혹하게 처리되었는데 학살당하거나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잉카 제국은 보급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일부 부족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어 전쟁을 유일한 생업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부족들은 무기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저장고와 곡물 창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병사들은 이곳에서 의복, 신발, 옥수수와 코카잎 등의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외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새는 방어보다는 미래의 정복을 위한 기지이자 새로 정복한 땅을 통제하기 위한 주둔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경제는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품은 장거리 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쿠스코는 로마와 같은 상업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잉카인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 노동 전통을 활용했습니다. 국가는 미개척지를 몰수하여 계단식 논과 운하를 건설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경작을 강요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 노동 덕분에 국가 소유의 가축대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제국 내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경제 체제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공동 자급 농업이고 다른 하나는 인겨 생산물을 재분배하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 안데스 산맥은 세계적인 농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수십 종의 식물이 재배되었습니다. 푸나 지역의 험준한 고원에서는 수백 가지 품종의 감자와 퀴노아가 재배되었고 온화한 계곡에서는 옥수수, 콩, 면화가 재배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독창적인 보존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산악 지역 사람들은 밤에는 서리가 내리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현상을 이용하여 고기와 뿌리 채소를 말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식량은 수년간 보존할 수 있었고 가뭄 기간 동안 기근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이 너무 가파른 곳에서는 잉카인들이 산비탈에 계단식 농경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그들은 라마와 바다새의 배설물인 구아노를 사용했습니다. 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식이었지만 옥수수는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옥수수는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맥주인
치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족장은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맥주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치차를 만들 수 있는 아내가 많을수록 그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식물 외에도 개, 기니피그, 사향오리, 라마, 알파카 등 5종의 동물을 가축화했습니다. 라마는 매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었고, 고기, 털, 가죽을 제공했으며 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알파카는 부드러운 털 때문에 사육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잉카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에 인디언 양이라고 부르며 부의 기반으로 여겼습니다. 농업은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도구는 원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에 꽂는 나무삽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에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기에 아이니라고 불리는 상호 부조가 농민 생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웃을 도우면 이웃도 반드시 보답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 깨지지 않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오로지 물고기를 잡는 데 전념했고 잡은 물고기를 직물이나 곡물과 교환했습니다. 이처럼 잉카인들은 노동, 의례 그리고 엄격한 조직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풍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행자는 단 며칠 만에 추운 고산 초원에서 습한 열대 우림으로 이동하거나 뜨거운 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근접성은 고산지대 공동체들이 완전한 자급자족을 열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이나 위험한 사업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들을 다양한 기후대로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태 군도 전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부족의 중심 정착지는 특정 고도에 위치했지만 그들의 소유지는 다른 산맥 곳곳에 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파이추족은 온대 계곡에 거주했지만 감자밭은 고지대에, 목화와 코카 농장은 더 아래쪽 따뜻한 평야에 있었습니다. 루파카족은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까지 사람들을 보내 물고기와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각 공동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얻을 수 있었고 기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이 부상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원칙을 국가정책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번영이 토지와 물에 달려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한때 황무지와 늪지대였던 곳에 평평한 계단식 논과 복잡한 수로가 들어섰습니다. 엘리트와 군대의 주식이었던 옥수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요새화된 산악지대에 살던 주민들을 비옥한 계곡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잉카인들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대규모 이주 정책인 미슈마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정치를 교묘하게 결합한 전략이었습니다. 일부 이주민들은 험준한 산림지대에 새로운 땅을 개간하기 위해 보내졌고 다른 이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건너가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부족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외부인의 비율이 8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뛰어난 인구 통계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전략적으로 비어있는 지역에 이주민들을 정착시켰는데 항상 기후가 유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많은 제국들과 달리 잉카 제국은 백성들에게 곡물이나 금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들의 시간을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이 제도를 미타미타, 즉 노동봉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남성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도로 건설, 사원 건립, 직물 직조,
잉카의 농지 경작 등이 그 예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노동을 일종의 의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오락을 선사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덕분에 고된 노동도 견딜만했습니다. 훗날 스페인 관리들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작한 감자 한 줌을 내놓는 것보다 2주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더 기꺼이 택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잉카인들은 엄격한 십진법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10가구, 100가구, 1000가구 단위로 나뉘었고 각 가구는 족장이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쿠스코의 행정관들은 언제든 동원 가능한 노동력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카 제국은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 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세워진 이 국가는 시장과 무역을 대체했습니다. 잉카는 상품의 주요 유통업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생산된 인겨 생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열대바다에서 채취한 조개 껍데기를 추운 남쪽 지역으로, 고원지대에서 자란 라마를 따뜻한 북쪽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와 선물 교환에 기반한 경제였습니다. 잉카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상품을 선물함으로써 그들을 영원한 채권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 일반 백성들은 고향에서는 결코 재배할 수 없었던 음식들로 식단을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창고인 콜카스는 이러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 수도에는 식량, 의복, 신발, 무기로 가득 찬 수백 개의 곡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물자는 막대한 군대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쿠스코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창고에는 산더미 같은 직물과 식량뿐만 아니라 햇빛의 금처럼 반짝이는 벌새 깃털로 만든 놀라운 보석들이 가득 담긴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국이 멸망한 후 세계 사방에서 가져온 이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완전히 비우는 데에는 수십 년간의 혼란과 약탈이 필요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기반은 구성원들의 막대한 노동에 있었지만 국가는 일반 노동자들이 생산할 수 없는 탁월한 품질의 물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잉카인들은 전문 장인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장인, 보석 세공사, 직조공들은 전국 각지에 모여 특정 정착지나 지방 중심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직물 생산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고급 의복은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는 이를 통해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충성심과 위신을 강화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지역에는 거대한 공장들이 운영되었는데 이곳에서 수천 명의 장인들이 최고급 깃털과 최상급 양모로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별한 지위를 누렸는데 야나, 즉 영원한 종으로 불렸습니다. 일반 농민과는 달리 공무에서 면제되었지만 평생 동안 황제나 귀족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기술을 세습했습니다. 제국 전성기에는 이 집단의 수가 눈부시게 증가했는데 이는 귀족들의 사치와 안락함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선택받은 여성들, 즉 아클랴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일종의 수도원 겸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과 국가를 섬기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고급 직물을 짜고 국가 축제를 위한 의례용 맥주를 빚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여성들은 고위 지도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무역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토지, 물, 노동력은 사고팔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사치품을 독점하고 재량껏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들은 양모, 고기, 소금과 같은 필수품을 활발하게 거래했습니다. 특히 북부와 해안 지역에는 전문 상인 길드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상 행렬을 이끌었고 거대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거래 대상은 열대성 연체동물인 홍합 껍데기였습니다. 홍합은 가뭄을 막아주는 제물로 여겨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잉카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카오콩, 코카 잎이 구리판을 교역에 사용했으며 이는 제국 국경 너머까지 유통되었습니다. 잉카의 모든 측정 단위는 인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를 이용해 측정했으며 주요 측정 단위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가락 끝 사이의 거리인 리크라였습니다. 먼 거리는 투푸라는 단위로 측정했는데 이는 사람이 주어진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측정 단위였습니다. 따라서 평야에서는 투푸가 더 길었고 산악지대에서는 더 짧았습니다. 토지 면적 또한 투푸 단위로 측정했는데 이는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확량을 내는 땅 한 구획을 의미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십진법을 사용했으며 복잡한 계산에는 유파누라는 일종의 주판을 사용했습니다. 유파누는 호미파인 주판으로 옥수수 알갱이나 조약돌을 움직여 계산했습니다. 시간과 잉카 달력은 농업 및 하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안데스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여 옥수수를 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잉카 달력은 외계월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쿠스코에서 파차쿠티는 언덕 위에 거대한 태양 기둥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황제는 중앙 광장에서 이 돌탑 사이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여 하지와 동지 그리고 농사철의 시작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지식이었으며 황제는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축제와 농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잉카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영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태초의 혼돈에서 타완틴수유 제국의 이상적인 질서에 이르기까지 세계 발전의 연속적인 단계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역사를 날짜의 목록이 아니라 태양과 위대한 잉카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끊임없는 삶의 순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거의 모든 신성한 의식이 조상에게 바쳐졌기에 사회는 언제나 과거를 향했습니다. 잉카의 역사적 기억은 먼지 쌓인 책 속에 보존된 것이 아니라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적인 전투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각 귀족 가문은 저마다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통치자의 미라 앞에서 낭송되었습니다. 파차쿠티와 같은 황제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려 시도했지만 쿠스코에서는 결코 모두가 인정하는 단일한 연대기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잉카인들은 키프 문자 그대로 조각을 사용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지만 우리와는 달리 정확한 날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이 특정 황제의 재위 기간을 인용하는 것은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잉카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연도를 세는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파차라는 단어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쿠스코 근처의 특정 언덕, 샘 또는 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수도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였고 역사는 바로 그곳의 풍경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전설적인 망코 카팍으로부터 시작하여 12세대에 걸쳐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연대기 너머에는 심오한 고대, 즉 태초의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달리 잉카인들에게는 창조 신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순환, 즉 일련의 위대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새벽과 대홍수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대홍수에 대한 전설은 제국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라마 한 마리가 다가올 재앙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라마는 먹이를 먹지 않고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라마에게 먹이를 주려 하자 라마는 사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닷새 후 바다가 범람하여 세상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믿고 식량을 모아 빌카코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퓨마, 여우, 콘도르 등 모든 동물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땅을 덮쳤을 때 산 정상만이 수면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의 꼬리끝이 물에 젖어 영원히 검게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닷새 후 물이 빠지자 살아남은 주인은 새로운 세대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잉카인들 또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자신들만의 국가적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홍수 이후 신 비라코차가 모든 민족의 시조들을 흙으로 빚고 돌로 조각했다고 믿었습니다. 비라코차는 그들에게 옷과 언어, 풍습을 부여한 후 지하로 보내 미래의 영토에서 빛 속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망코 카팍이 이끄는 잉카인들은 탐프토코 동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을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민족으로 선포하고 대혼란 이후 모든 민족을 통합할 운명을 지닌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살았던 경작되지 않은 땅의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와 햇살, 번영이 넘쳤던 잉카 시대입니다. 제국 이데올로기는 잉카인들이 평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계단식 경작지를 만드는 법과 신들을 제대로 숭배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원초적인 안정으로의 회귀였습니다. 심지어 통치자인 파차쿠티의 이름조차 한 시대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불행히도 잉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의 흐름과 검열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복 이후 잉카의 엘리트들은 기독교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통치자들의 미라는 식민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숨겨졌습니다. 가르실라소 데라 베가와 같은 연대기 작가들은 잉카인들이 유일신 창조주를 숭배했다고 주장하며 잉카 종교를 기독교를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데스 신앙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천둥, 번개, 산과 같은 자연의 힘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숭배하는 유연한 체계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외래 신들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태양신을 그 위에 올려놓아 정치적 권력을 반영하는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태양 숭배는 제국의 핵심이 되었고 잉카인들이 깊은 신앙으로 세상에 가져온 신성한 질서와 통일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대 페루에서 죽음은 최종적인 이별이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의 측면을 피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안데스 사람들에게 죽은 자는 공공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신은 매장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져 차가운 산 공기에 말려졌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져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었고 치차 발효 음료가 바쳐졌으며 코카잎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축제 기간에는 미라를 무덤에서 꺼내 광장에 모시고 춤을 추도록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의식들을 경외심을 담아 묘사했습니다. 하인들은 죽은 왕들 앞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놓고 산 자들과 그들을 대신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후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다고 믿었기에 특별한 모닥불에 음식을 태워 연기가 사후세계로 음식의 풍미를 전해준다고 여겼고 신성한 통로에 맥주를 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를 뜻하는 말키라고 불리는 조상 숭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한 씨족이 창시자를 숭배하는 한 땅과 물에 대한 그들의 권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상은 뿌리이고 후손은 열매이며 이 유대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들은 신화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위대한 조상들이 거대한 돌기둥, 즉 후안카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돌들은 영토 소유권의 상징으로 밭에 심어졌습니다. 어떤 혈통의 시조는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해에서 나타났고 어떤 이들은 산봉구리의 천상의 아래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잉카 황제들의 미라는 수세기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마치 잠든 듯 보였고 머리카락, 속눈썹, 평온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그들의 미라는 궁전에 앉아 있었고 지나가던 토착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밀에서 시체가 아닌 자신들의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잉카인들은 조상 외에도 수많은 신성한 존재들, 즉 우아카, 후아차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산, 절벽, 특이한 돌, 샘과 같은 자연경관의 정령이었습니다. 각 공동체는 고유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농부들에게 우아카는 무엇보다도 산본구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산의 정령은 엄청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수천 명의 전사로 변신하여 땅을 지키거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질병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잉카 세계 전체는 이러한 힘의 원천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야생의 자연은 길들여진 신성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정령들을 다스리는 두 위대한 우주신은 비라코차와 번개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서로 보완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는 신성한 한 쌍을 이루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왈이라고도 불리는 비라코차는 지하수와 지하세계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창조자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에게 운하와 계단식 논을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비라코차는 우기의 습하고 더운 날씨를 의인화했는데 이는 계곡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번개는 하늘의 신이었다. 그는 새총과 곤봉을 든 강력한 전사로 묘사되었다. 천둥은 그의 새총소리, 번개는 그의 보석의 섬광, 비는 땅으로 쏟아지는 천상의 강물로 여겨졌다. 번개는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 목동 그리고 치료사들의 수호신이었다. 이러한 신들의 이중성은 제국의 구조 자체를 반영했습니다. 계곡의 밀밭은 비라코차 신에게 의존했고 산악고원의 라마떼는 번개 신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서로 적이 아니었습니다. 계곡 주민들은 번개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산악지역 주민들은 비라코차 신을 숭배했습니다. 잉카 종교는 단순히 신화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땅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잉카 종교는 하늘과 땅, 산과 계곡, 산자와 죽은 자 등 대립되는 것들이 신성한 잉카 신의 보호 아래 영원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에만 세상의 질서가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쿠스코 중심부에 위치한 유명한 황금 신전에는 태양신 푼차오를 중심으로 양쪽에 비라코차와 번개신의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태양 숭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주권의 근간이었습니다. 태양신은 비라코차와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 다 번개를 상징하는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비라코차가 땅의 풍요를 관장했다면 태양신은 막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잉카의 최고 황제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위계질서 속에서 모든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황제는 태양을, 그의 정실 부인은 달을, 그리고 그의 휘하 지도자들은 샛별을 상징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금성의 찬란함을 압도하여 금성이 지는 고대 신화는 잉카 제국이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햇살과 함께 샛별이 사라질 때마다 세상은 지역 귀족들이 황제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안데스 사람들에게 신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마크라고 불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정수를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조상은 후손에게 힘을, 태양은 통치자에게, 별자리는 동물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정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정수들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중성은 개인에게 성장하고 느끼는 능력을 부여했으며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날 수는 있었지만 지상의 형체 없이는 오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신과 거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친척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족은 젊은 여성을 와카, 성스러운 장소의 정령에게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은 공동체 전체의 사위가 되어 새 친척들의 번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여성들 제도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는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을 태양신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태양신을 자신의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잔치를 위해 음식과 맥주를 준비하고 일반 아내처럼 집안일을 하며 남편과 이웃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아즈텍 문명과는 달리 잉카의 제사는 대규모로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통치자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행해졌는데, 이때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아내들은 기꺼이 그를 따라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숙한 의식은 카팍 후차 차팟 후차, 즉 황제의 의무였습니다. 큰 위기, 전쟁 또는 황제의 병환과 같은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쿠스코로 귀한 선물들이 바쳐졌습니다. 직물, 금, 그리고 지역 지도자 가문의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수도에서 거행된 정교한 의식 후 이러한 선물 중 일부가 제물로 바쳐졌고, 신성하게 여겨진 물건들과 희생된 람마의 피는 각 지방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 의식은 제국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쿠스코의 생명줄이 가장 멀리 떨어진 신전까지 흐르면서 잉카와 신, 그리고 백성 사이의 계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잉카의 세계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생동감 넘쳤습니다. 식물과 금속조차도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농부가 유난히 큰 옥수수 이삭을 발견하거나 목동이 엄청나게 큰 감자를 보면 그것들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생식력이 이러한 식물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머니 식물들은 신성한 유물처럼 곡물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대지의 어머니인 파차마마와 들판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의 어머니인 마마쿠차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쿠누파 르라라고 불리는 작은 신상을 모셨습니다. 이 신상은 불꽃이나 밀 이상 모양으로 조각된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가정 부적처럼 쿠누파는 개인 소유물로 여겨져 부모에서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졌습니다. 잉카인들은 고대의 이 돌멩이들이 산신령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돌 부적을 숭배하는 것부터 태양신을 기리는 장엄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의식을 통해 잉카인들은 우연히 개입할 여지가 없고 모든 사람이 신성한 에너지의 끝없는 순환의 일부라고 느끼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수도의 웅장한 사원에서부터 가장 높은 구름 봉우리 꼭대기의 소박한 제단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쿠스코의 중심부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전설적인 코리칸차, 즉 황금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잉카 세계 전체의 신성한 중심지였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돌로 만들어진 신전 내부에는
태양신, 달신, 번개의 신, 그리고 비라코차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황금 신전은 그 이름에 걸맞게 화려했습니다. 외벽은 넓은 금띠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 방들은 모두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인공 정원이었는데 실물 크기의 밀밭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최고위 귀족들만이 이곳에 출입할 수 있었고 황제들은 에메랄드로 장식된 특별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잉카인들에게 이 금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태양신의 얼어붙은 빛을 의미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고대 파차카막 신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유적이었다. 이곳은 대지를 소생시키는 자로 알려진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비밀 지하실에 모셔진 나무 신상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중요한 순례지였다. 파차카막은 예언과 치유 능력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천연두에 시달리던 와이나 카팍 황제를 권좌해서 끌어내린 것은 바로 그의 조언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성지는 티티카카 호수의 나바위에 있었다. 잉카인들은 태양이 이곳에서 탄생한다고 믿었다. 이 바위로 향하는 길은 세 개의 신성한 문턱을 통과해야 했고 순례자들은 각 문턱에서 정화 의식을 거쳐야 했다. 섬에는 수천 명의 하인과 수백 명의 선택받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밤낮으로 신을 위해 제례용 맥주를 빚었다. 안데스 산맥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6,000m가 넘는 고산 본구리에도 잉카인들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눈 덮인 룰라이아코 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원한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잉카인들은 풍성한 제물을 바치고 카팍 후차 의식을 거행하며 호화로운 옷을 입은 아이들을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쳐 어려운 시기에 제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잉카인들의 삶은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엄격한 종교 축제의 리듬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5월 수확 후에는 태양 축제인 인티 라이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왕들의 미라가 쿠스코의 광장으로 옮겨져 산 사람들과 함께 신성한 찬송가 소리에 맞춰 축제를 즐겼습니다. 8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질병을 정화하는 대정화 의식인 시투아가 열렸습니다. 전사들은 수도의 거리를 질주하며 함성을 지르고 악령을 강으로 몰아내어 물이 역병을 바다로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하지이자 젊은 남성들의 성인식인 카팍 라이미가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공통된 신앙과 혈통으로 하나 된 거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이 지배했던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으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스페인 정복 이전에 안데스 지역에 7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깊은 협곡과 높은 산맥으로 인해 각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고립된 차에 살아왔고 이는 마치 바빌로니아와 같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인접한 두 계곡에서조차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작물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진 잉카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 잉카인들은 세 가지 주요 중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모치카요, 남부 고원지대에서는 아이마라에요, 그리고 공식 언어가 된 케추아어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지역 방언을 무력으로 억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부족의 엘리트들에게 케추아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각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제국은 소통, 통치, 그리고 숭배를 위한 통일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위대한 언어의 다리 덕분에 쿠스코에서 발령된 황제의 명령은 가장 외딴 지역까지 막힘없이 전달되었고 수백 개의 민족을 태양의 자손들의 통치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안데스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지역의 놀라운 언어적 다양성에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에 한 연대기 작가는 거의 모든 계곡마다 고유한 방언이 있었고 그 수가 700개가 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험준한 산맥으로 분리된 공동체들이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해안 지역에서는 모치카오, 남부 고원지대에서는 아이마라요, 중앙 고원지대에서는 케추아요라는 세 가지 주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잉카인들이 케추어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잉카 제국이 전성기를 맞았을 무렵 케추아어는 이미 2000년 넘게 존재해 왔으며 차빈 왕조 시대의 안데스 산맥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잉카인들은 이웃 부족으로부터 케추아어를 받아들여 국가 통치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국 엘리트들은 일반 방언과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세련된 형태의 케추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안데스나 콘도르와 같은 단어들이 유럽 언어에 유입된 것도 바로 이 세련된 형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루나시미라고 불렀는데 이는 백성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후 케추아어라는 이름은 이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던 온대 산악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마레오는 두 번째로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잉카 시대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걸쳐 쿠스코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케추아어와 아이마레오는 수세기 동안 공존하며 단어와 문법 형태를 교환했고 그 결과 어원은 달랐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해졌습니다. 현재는 잊혀진 다른 언어들도 제국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로운 푸키네어는 페루의 네 번째 주요 언어로 여겨졌으며 일부 학자들은 고대 티와나쿠 건설자들이 이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언들은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사라지고 산과 강의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데스 문명의 가장 독창적인 업적은 세계적으로 비할 데 없는 문자 체계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종이나 돌에 기호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차원 공간에 글을 썼습니다. 이 체계는 키프라고 불렸는데 여러 색깔의 매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키프는 단순한 계산 도구로 여겨졌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키프는 완전한 문자 체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각각의 키프는 암호화의 걸작이었습니다. 의미는 실의 색깔, 실의 꼬임 방향, 매듭의 종류와 위치 등 수많은 요소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제작자의 모든 결정이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진법 체계였습니다. 잉카인들은 키프를 통해 창고에 있는 곡식의 양이나 군대의 병력 수뿐만 아니라 법률, 시, 심지어 역사 연대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은 시각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작자의 손가락은 말 그대로 역사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매듭에 담긴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키푸카마요키라는 특별한 전문가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회계 담당자이자 기록 보관자였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 모든 세금, 모든 칙령은 끈에 기록되어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키프는 심지어 신성한 공간을 지도화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쿠스코의 주요 사원에서 수백 개의 신사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각 선에는 매듭으로 엮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스페인 행정부는 오랫동안 현지 키프 제작자들을 재정회계에 계속 활용했습니다. 매듭으로 쓴 이 문자는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외딴 마을에서 살아남아 실과 매듭으로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침묵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키프에 쓰인 숫자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잉카 서사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과거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잉카 제국의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나 건축을 넘어 15세기 전반에 등장한 진정한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과는 달리 잉카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표준화된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작은 항아리부터 웅장한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은 광활한 제국의 어느 곳에서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잉카 예술에서는 무시무시한 신이나 피비린내, 나는 전투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조화, 대칭, 그리고 기하학적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었으며 호화로운 축제 기간 동안 기쁨을 선사하고 통치자의 관대함을 부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의외입니다. 바로 직물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직물은 신분과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인 마스카파이차조차 금관이 아니라 정교하게 직조된 왕관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카하마르카에서 잉카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장 귀한 의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잉카인들은 외국인들이 금과 은에만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보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직물 생산은 농업 다음으로 국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직물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일반 백성을 위한 단순한 아후아스카와 엘리트 계층을 위한 고급스러운 쿰피가 있었습니다. 후자는 최고급 비쿠냐나 알파카 털로 만들어졌으며 복잡한 자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옷은 너무 두꺼워서 비단이나 심지어 정교한 사슬 갑옷과 비슷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무지갯빛 벌사의 깃털로 완전히 덮인 놀라운 망토와 금구슬로 수놓은 튜닉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타왈파 황제가 입었던 특이한 옷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가장 값비싼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쥐 가죽으로 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의복에 새겨진 토카푸라는 문양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각각의 문양은 정복한 지역이나 소유자의 지위를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러한 의복을 지방 지도자들에게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전적으로 그들의 총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직조와 더불어 건축은 잉카 제국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사다리꼴 모양의 출입구, 창문, 벽감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독특하고 틀림없는 건축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잉카 건축물의 벽은 항상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지진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을 지녔습니다. 가장 웅장한 궁전에서는 돌들이 아주 미세한 틈조차 없이 정밀하게 배치되었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잉카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는 잉카인들에게 강력한 건축 전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티와나크와 같은 이전 문명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돌의 강인함과 우아한 형태를 결합한 건축물들로 산을 뒤덮었습니다. 잉카 건축가들은 건축물을 자연경관에 절묘하게 통합했습니다. 벽은 종종 절벽의 연장선이 되었고 창문은 산과 계곡의 가장 웅장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궁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광의 문제이자 후세에 기억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궁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창조주의 위엄을 보여주는 기념비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카하마르카에 있는 아타왈파의 궁전을 기억했습니다. 안뜰과 연못이 있는 우아한 건축물이었는데 산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와 냉수가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 흘러들어갔습니다. 방의 벽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천장은 눈부신 흰색의 우아한 아치형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치와 돌의 소박함이 어우러진 모습은 잉카 문명의 정신, 즉 장엄함, 질서정연함, 그리고 자연의 힘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잉카 건축물 중 가장 웅장한 것들은 고고학자들이 칼리앙카라고 부르는 거대한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엄청나게 긴 구조물로 거대한 나무 기둥으로 지탱되는 박공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풍당당한 것은 길이가 75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항상 주요 광장 가장자리에 세워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쿠스코에 있는 와이나 카팍 궁전의 칼리앙카가 최대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고, 볼리비아의 인칼락테에 있는 한 건물은 최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문과 창문이 있는 이 홀들은 제국의 위엄과 환대를 상징했습니다. 잉카인들은 가장 평범한 계단식 농경지조차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쿠스코 언덕을 둘러싼 광활한 관계 농경지는 경제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미적 이상을 구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연을 질서 정연하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피사계 계단식 옥수수밭은 회색 돌담을 배경으로 황금빛으로 반짝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고, 후대의 장인들은 이를 귀금속으로 모방하려 했습니다. 잉카 도자기는 또한 심오한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례적인 환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숙련된 도공들을 위한 마을을 세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옥수수 맥주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용기인 아리볼 아리발 또는 마카스 마차였습니다. 독특한 원뿔형 바닥은 부드러운 땅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했고,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손잡이가 고안되었습니다. 아리볼은 잉카의 관대함을 상징했습니다. 연회에서 이 용기에 맥주를 따라주며 통치자가 신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양식은 엄격하고 우아했습니다. 마름모 원 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무늬가 고귀한 어두운 배경 위에 적용되어 잉카 도자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도자기와 직물이 엄격한 추상화를 주를 이루었던 반면, 잉카인들은 금속 세공에서 절대적인 자연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대륙 최고의 금속 세공 장인들의 비법을 전수받아 금과 은으로 사람, 동물, 식물의 실물 크기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쿠스코에서 발견된 순금 여성 조각상에 열광했는데, 그 정교한 솜씨 덕분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라마와 금속 식물로 이루어진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걸작들은 거의 모두 스페인인들에 의해 녹여져 정체를 알 수 없는 금괴로 변했고, 오늘날에는 극소수의 유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 음주 의식은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를 위해 독수리 모양의 금속 잔이나 캐로 모양의 나무잔 등 짝을 이루는 잔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잉카 귀족은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이 두 잔 중 하나를 대접했는데, 이는 평등과 단결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잔들은 종종 귀족의 복장과 마찬가지로 토카푸,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잔들의 모양은 고대 티아후아나초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먼 조상들의 양식을 의식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태초에 존재했다고 믿었던 단결과 질서를 세상에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잉카 예술은 스페인 정복 직후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쿠스코의 장인들은 거의 300년 동안 직조와 목각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나무 그릇, 즉 케로 제작 기술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케로에는 잉카 역사와 전통 축제의 장면들이 묘사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풍습이라는 가면 아래 고대의 화려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제국 내의 사생활은 공적인 생활만큼이나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전통 중 하나는 계명 문화였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하나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첫 이름을, 2살 때 처음 머리를 자를 때 2번째 이름을, 그리고 사춘기에 성인이 될 때 3번째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에는 종종 강력한 동물이나 자연의 힘을 나타내는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매의 아들, 창의 그림자, 빛나는 뱀과 같은 이름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통치자는 즉위하면서 시대의 귀환이나 도련님과 같은 새롭고 독특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빛나는 꽃이나 행복의 말씀과 같은 여성 이름조차도 이러한 복잡한 체계의 일부였으며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사람을 가족, 땅,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과거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잉카 제국 시대의 삶은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특별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이의 탄생은 그다지 큰 축하 행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잉카인들은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이발 의식인 루투치추이를 통해 아이를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가족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대부가 된 귀비는 돌칼로 아이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장 먼저 잘랐고 다른 손님들도 뒤이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각자 옷, 가축, 무기, 도구 등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은 버리지 않고 신성한 유물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축제는 노래와 춤 그리고 풍성한 술잔치와 함께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직조를 배웠고 남자아이들은 가축대를 포식자로부터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련은 사춘기에 찾아왔습니다. 14세나 15세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허리띠를 두르는 의식인 후아라치쿠이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에 맞춰 행해지는 이 의식은 용기와 인내력을 시험하는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아이들은 금식하고 쿠스코 계곡의 가파른 경사면을 뛰어내려가며 모의 전투에 참여했는데 때로는 너무 격렬해서 실제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귀를 뚫어 명예로운 반지를 끼고 무기를 받고 새로운 성인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의 통과 의례는 좀 더 소박했습니다. 키쿠치쿠이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 미래의 주부로의 변신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집을 지은 후에야 비로소 개인은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앞에서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보통 25세, 여성은 20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대개 같은 마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문 간의 혼인을 막고 국가 공무원 채용 명단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지만 잉카 엘리트 계층은 일부 다처제를 행했으며 결혼을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동맹을 맺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삶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의 여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농사의 한 해처럼 순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은 차가운 산바람에 말려 수세기 동안 부패하지 않는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태아 자세로 안치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후 도구, 무기, 식기류와 같은 친숙한 물건들로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사후 처음 닷새 동안 영혼이 익숙한 장소를 떠돌다가 조상의 성지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산자들은 조상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바치며 계속해서 소통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국가 체제에서 각 개인은 무엇보다도 노동 단위였다. 행정관들은 인구를 우아후아 갓난아기부터 루쿠, 쇠약한 노인까지 연령별로 엄격하게 나누었다. 각 연령 집단은 고유한 역할을 맡았다. 아이들은 소소한 집안일을 도왔고 성인 남녀는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했으며 노인들은 교육과 조언을 제공했다. 잉카인들과 그들의 백성들의 주거는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산악지역에서 주민들은 보통 가파른 경사면에 정착하여 마을을 마치 독수리 둥지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집은 돌이나 흙벽돌로 지어졌고 높은 초가지붕을 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잉카인들은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서 잠을 잤고 모든 간단한 식기는 벽감에 보관하거나 지붕 석가래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화로는 집 중앙에 있었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불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기니피그를 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니피그는 남은 음식을 먹고 중요한 곡이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부유층의 집은 크기와 석조 기술의 질로만 구별되었으며 유일한 가구는 귀족들만을 위한 낮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잉카인들의 식문화는 소박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루 2번 아침에 푸짐한 식사를 하고 해가 지기 전 늦은 오후에 또 한 번 식사를 했습니다. 산악지대에 살던 잉카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잉카인들은 추뇨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감자를 하룻밤 동안 얼린 후 낮에는 햇볕에 말려 가볍고 단단한 덩이줄기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라마나 기니피그 고기는 귀했기 때문에 주로 축제 때 먹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물 대신 치차 아수카 또는 치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치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싹튼 옥수수 알갱이를 끓여 밀폐된 용기에 담아 발효시켜 만든 이 맥주는 영양이 풍부하여 모든 축하 행사나 공동 작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땅에 앉아 나무잔에 담긴 치차를 마시며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상을 기리고 거대하고 잘 돌아가는 제국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잉카인들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리듬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식사조차도 의례적인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제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해가 지기 직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절제된 식사를 했지만 음주 문화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옥수수 맥주가 풍족하게 제공되었고 그들의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더 검소하게 살았지만 국가 창고 덕분에 진정한 기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코카는 안데스 사람들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에서 나는 잎은 금이나 에메랄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잎을 석회나 재와 함께 씹어 먹었는데 이는 활력을 주는 즙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카는 고된 노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허기를 달래주고 험준한 고원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잉카 의학은 심오한 해부학적 지식과 고대 마법이 매혹적으로 융합된 것이었습니다. 질병은 종종 분노한 신의 벌이나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은 퇴마 의식을 행했습니다. 환자의 몸에 기니피그를 문지르거나 코카 잎을 읽어 영혼의 분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로운 겉모습 뒤에는 진정한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뛰어난 외과의였습니다. 그들은 두개골 절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청동 집게를 사용했으며 깨끗한 붕대를 감았고 심지어 사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나무로 만든 의족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약상제는 수백 가지의 약초, 광물, 지혈제가 가득했고 그 효능은 유럽 의사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옷은 일종의 여권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옷차림이 거의 동일했지만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장식으로 부족을 즉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허리띠와 소매 없는 튜닉을 입었고 추울 때는 망토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여자들은 긴 천을 여러 겹 껴입고 우아한 허리띠와 커다란 은핀으로 고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잉카인들은 옷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튜닉에는 자체적인 심장, 입, 내장이 있다고 믿었고 직공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은 옷감의 질로만 구분되었습니다. 귀족의 옷은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정교한 자수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장식은 거대한 귀걸이였는데 이 때문에 훗날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축 늘어진 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의 오락은 노동과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부 업무는 음악, 춤, 풍성한 음식이 항상 함께 했기에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피리 북 종소리가 도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는 피카라는 주사위 게임이었는데 주사위와 나무 조각을 이용해 직물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잉카 제국은 성대한 왕실 사냥인 차쿠차쿠를 거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몰입꾼들이 지름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살아있는 원을 만들어 천천히 원을 좁혀가며 사냥감을 계곡 중앙 잉카 황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이었습니다. 포식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귀한 털을 얻기 위해 비쿠냐와 과나코가 포획되었습니다. 사냥 후 대부분의 동물들은 풀려났고 희생된 수컷의 고기는 말려서 국가 비축량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의 사냥을 지켜보았는데 이는 통치자가 백성의 최고 공급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일과 축제, 의식 속에서 삶은 사방의 세계에서 펼쳐졌고 그곳에서는 모든 사물과 모든 행동이 심오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